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감정평가였죠. 우리가 지난 18회차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치이론이라든지 지역분석, 개별분석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3방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업무들은 다양합니다만, 자, 그 중에서 우리와 직접 관련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건물을 평가하는 거죠. 건물을 평가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뭘 하는 직업이죠? 부동산을 알선하는 직업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들은, 고객들은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제일 일반적인 게. 그렇죠. 가격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건물의, 이 아파트의, 이 상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의뢰인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우리는 이 가격의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수요와 공급이. 자, 그렇다면 감정평가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 감정평가사들은 이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일까? 아니죠.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지 감정평가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그 말 이해하시겠죠? 어느 특정한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뛸 것이고,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지 감정평가사가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뭘 할까요?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죠. 가치를. 그래서 감정평가 그러면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뭘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래서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가격은 교환의 대가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라고 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재화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 상품이래요. 그럼 가치는 어떨까요? 가격은 어떨까요?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가령 우리가 TV 프로를 보면 명품, 진품이라는, 진품, 명품인가요? 진품, 명품이라는 코너를 보면 의뢰인들이 오래된 물건이라고 들고 나오죠. 오래된 물건이라고 들고 나와서 우리 정조부께서 가지고 계셨던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안이 가지고 내려와서 상당히 오래된 물건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고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냥 보편적인 골동품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이 골동품은 어디 가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급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공급 물량이 많고, 그런데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런 골동품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다면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가치 문제는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가치 문제는 정말 그때 당시 누가 만들었으며,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가치라고 하는 것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학분이 좋은,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학분이 좋대요. 지하철과의 거리도 가깝대요. 그리고 조망도 좋답니다. 그렇다면 그건 가치가 좋은 거죠. 가치가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분명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수요가 별로 없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가격의 전문가고요. 감정평가사들은 가치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감정평가라는 이 파트에서는 실제로는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논하는 파트죠. 그런데 왜 시험 문제라든지 강양구가 설명할 때 왜 자꾸 가치라고 했다가 가격이라고 했다가 들쑥날쑥 용어를 다르게 쓸까? 예, 결론 궁극적으로는 둘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러면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딱 기준 하나.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경우.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일 때. 비교하는 시험 문제일 때 가격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며 가치는 교환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X가 된 거죠. 바뀐 거죠. 이럴 때만. 즉 시험 문제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일 때는 방금 틀렸던 건데 그런데 비교하지 아니할 때는 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일전 여러분들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감정평가, 그럼 결론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아파트를 전제합시다. 지금 그냥 우리는 늘 부동산의 이제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딱 입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전문가예요. 단지 아직 정을 안 탔을 뿐이지.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좀 이제 전문가답게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야. 뭐 몰빵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왜 여기는 가격이 비싸지? 그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 그 지역의 학군이 좋아지면서 현실적인 사례요. 마포라고 하는 지역은 학군이 마포에 사시는 분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마포에 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포라는 지역은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중학교쯤 갈 때,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좀 빠르신 분은 중학교 갈 때, 아니면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마포에서 보통 이사를 많이 떠났죠. 학군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마포와 인접된 곳에 법원이 있죠. 그럼 거기 재개발을 했더니 재건축을 했더니 그 법원에 사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검사, 변호사,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각종 공무원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그동안 책을 많이 보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던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 서울대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마포의 학군이 좋아지면서 마포의 아파트 값도 등달아 많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결론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배적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렇죠. 가격은 상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고, 자, 이제 우리는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쭉 보시죠. 한 가지 딱 잡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를 가지고 따지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 지나칠 정도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65%, 나머지 모든 주거용을 합쳐서 35%. 근데 이거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 70%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투자자는 고민이죠.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얼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0억이라고 해서 사고 20억이라 해서 사고 내가 또 팔 때 뭐 25억에 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사는 이 시점에 이 아파트가 고평가된 아파트인지 아니면 저평가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훗날 이 건물을 팔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양도 차익이 커지거나 또는 손실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뭘 한다고요? 감정평가 파트를 학습한다는 얘기죠. 자, 투자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아파트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그런데 물론 주거용에서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상업용에 적합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판다면 어느 정도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부동산의 가격을 동의어라 그랬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요.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이것을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입니다. 수익은 그럼 얼마나 발생할까? 이게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익성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우리 시험 1회 때.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가치의 삼면성. 그래서 우리 시험 1회 때 다음 중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것 찾아라. 그게 시험 문제였고요. 이제는 전혀 놓을 수가 없죠. 단, 지금 어떻게 놓느냐? 블랭크.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하나는 비용을,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근거로 하는 시장성, 세 번째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구나.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비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입된 비용. 그렇다면 비용성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어떤 건물이 비쌀까요? 그렇죠. 비용을 많이 투입한 거. 100만 원 투입해도 100만 원짜리, 100억을 투입했다면 100억짜리. 이게 비용성 관점이죠. 그래서 그걸 원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장성은 이런 거죠. 아, 저 아파트를 만드는데 투입된 비용이 5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0억에 거래돼. 그럼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5억이 투입된 게 뭐 중요하냐? 이게 시장성이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뭘 비교한다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격을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수익성, 장래에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기준을 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집을 살 때, 그냥 아파트라고 전제합시다. 아파트를 살 때 나중에 내가 이 아파트를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수익은 얼마나 생길까? 이거 고려하십니까? 이제 개론을 강의하고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 경제를 쭉 공부했다 보니까요. 우리가 투자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민법 선생님이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냐 상승하지 않을 거냐가 중요하냐.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는 동안 편리함이 중요하냐. 그럼 다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에 가더라도 그 적은 평수에 일정 기간 살면서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그냥 넓은 아파트. 자,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그렇게 썩 크지 않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미법쌤, 미니엘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아, 쌤은 기본적으로 투자적 마인드는 없구나 이렇게요. 자, 옳다 그르다를 우리는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아주 낡은 3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럼 30년이 되었으니까 일단 리모델링 가능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몇 년간 살아라 그러면 어떨까요?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들어가서 재개발이 결정나는 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30년 된 아파트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근본적 주차 문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배수관은 어떨까요? 그럼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내부 구조, 그죠? 내부 구조 현대적이지 못하겠죠. 불편한 요소들이 많겠죠. 자, 이런 제반적인 불편함을 감내하고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고 난 당장 지금 내가 좀 살기에 편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30년 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최근에 뭐라 그러죠? 몸테크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몸테크. 직접 들어가서 몸이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개인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수익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동산들이 매력적인 부동산들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신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실제 감정평가 3방식이야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방금도요. 예를 든 것도 그냥 나는 그냥 불편하지만 들어갈래. 들어가서 한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저기서 좀 몸테크 좀 하면 그럼 자산이 많이 커질 테니까 증가할 테니까 나 들어갈래. 그게 바로 수익 방식으로 의사결정했다는 얘기죠. 자, 가치의 삼면성. 가치의 삼면성이 뭐였죠? 그렇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치의 삼면성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왕초보 과정 듣고 오셨죠? 그럼 거기서 마샬을 기억나십니까? 냉철한 이성, 따뜻한 가슴을 주장했던 마샬요. 자, 알프레드 마샬이 주장했던 것이 가치의 삼면성인데 이것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을 해서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같이 한번 다시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원가 방식. 여러분 중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셨다면 비용과 원가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원가가 보다도 포괄적 개념이에요. 원가 속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회계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을까? 무엇이요? 사례 부동산이. 너 얼마에 거래되었니? 그러면 나도 얼마쯤 거래되겠구나.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수익 얼마나 발생했니? 수익 방식.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랜선으로 만나고 있지만 늘 면대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 방식들은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우리 법에서는
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가격이에요. 용어만 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매 방식들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체 가지수가 몇 개죠? 6개. 자, 거기다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라고 딱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체 7개, 7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형태의 시험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시험 출제 빈도로 높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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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크 막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면 됩니까? 이런 스타일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쭉 따져보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장난치면 어떻게 하느냐? 원가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라 그럽니다. 적자가 한자어로 말하면 쌓을 적, 합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모든 비용. 그러니까 비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요소를 고려하기로 했죠. 비용성은 투입 요소를 고려하는 거니까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 가액이고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 임대료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가법이나 적산법이나 논리적인 구성은 100% 똑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용어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용어만 약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원가법이나 적산법은 투입된 비용을 모두 합쳐서 그 합친 그 비용이 이 건물의 가액이 되고 합친 비용이 임대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비교 방식으로 가볼까요? 비교 방식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선택한다 그랬죠.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얼마겠구나 이렇게 구한다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여기 단어 하나 생략되어 있겠죠.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두 번째 이제 임대료 구해 봅시다. 똑같아요. 거래된다, 임대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런데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법제화 딱 시킨 거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도 결론은 비교 방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할게요. 자, 수익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이 수익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의 수익입니까? 미래의 수익입니까? 30년 된 아파트인데 1년 후에 재개발될지 10년 후에 재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홈테크 하려고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수익은 언제 생긴다는 겁니까?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미래죠. 장래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근거로 현재 지금의 가격을 구해와야죠. 우리가 투자론 할 때 화폐 시간 가치 기억나십니까? 화폐 시간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근거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증, 그죠? N년 후 그랬죠.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인, 환원.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이 수익은 언제 수익이라고요? 장래의 수익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이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준, 이제 현재라는 말은 안 씁니다. 감정평가 파트에는 현재라는 말은 없고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장래 수익을 근거로 해서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근거로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환원한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수익 환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 자, 그래서 전체 7개. 이걸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감칙에서 감칙 11조의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다 보시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블랭크, 여기다가 블랭크, 또 여기다 블랭크,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랭크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보세요.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방식 3개, 그죠? 그 다음에 가액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그 다음 공시지가 기준이 별도로 있겠죠? 예. 그러면 13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그러니까 16개.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6개. 이것들이 다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조문대로 11조 1호 쭉 읽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불편해서. 이미 우리는 앞서 정리했죠. 자, 칠판 잘 보시고요. 자, 칠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앞서 했던 방식대로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단골 문제입니다. 자, 조문 11조 잘 보시고 가치의 삼면성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자, 함께 찾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찾으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품은 토지의 임대료 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액 구하는 방법 4가지 찾습니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찾으세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방금 체크한 것들은 모두 다 블랭크화되어서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1회 기출문제네요. 답 한번 찾아봅니다. 자, 세로로 쭉 내려가면서 읽어봅시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찾아보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가액 구하는 방법 찾으세요. 원가법, 여기는 어떻게 되죠?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만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찾으세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반드시 정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보시는 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칠판에 있는 이 내용. 조문대로 가시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자,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우리 이제 넘어갑시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예독차가 들어가고 오해독차가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지겠죠. 앞서 OT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것과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는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하냐? 처음 접했으니까. 내가 접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불편한 것이고 이걸 하나씩 사용을 하다 보고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많이 회독차가 많아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갑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근거로 해서 또 그 다음 그림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과 쭉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자, 칠판 갑니다. 자, 그리고 암기가 되신 분들은 가급적인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치의 삼면성부터 갑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7방법에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쭉 읽어봅니다. 원가법부터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 이게 이제 3방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봅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었죠. 저 원가법 앞에 있는 거 방금 그림 보셨던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쭉 가져오세요. 원가법. 비용성, 그죠?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었죠. 자, 원가법은 무슨 가액이라고 하느냐?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적산가액. 자, 임대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적산 임대료. 앞서 적산이 뭐라 그랬죠?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든 적산법이든 적산법이든 논리적인 체계는 똑같다고요. 단지 용어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 부동산의 가액이고 부동산의 임대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산가액 한번 구해 봅시다. 자,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자,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가내 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내 수공업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신발을 하나 만든다고 전제합시다.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이 신발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에 팔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얼마에 팔 것인지를.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게 내가 이 신발을 만드는 데 투입된 비용을 근거로 가격을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여러분, 투입된 비용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 비용성에는 정상 이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초과 이윤은 아니고 정상 이윤까지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투입된 비용만큼 받으면 이거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상 이윤만큼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구하는 게 원가법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산가액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산가액.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를 한번 생각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떠올리세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동차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 원짜리입니까? 자, 5천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5천만 원이다. 언제 사신 거죠? 3년 전에요. 아니 그럼 3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왜 여러분들은 계속 5천만 원이라고 부르죠? 자, 이게 우리가 보편적 개념이죠. 자, 우리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너 그 옷 얼마니? 10만 원이다 그래요. 근데 언제 샀니? 3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10만 원 주고 산 것을 3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10만 원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명목 가치만을 따지거든요. 어느 시점이든 불문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이야기하지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 등등을 반영한 실질 가치는 나도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년 전에 내가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똑같은 자동차가 기준 시점 똑같은 자동차가 기준 시점에서는 얼마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요 단어는 다시 한번 구경하시고 자, 그냥 보편적 표현을 쓸게요. 자, 나는 이제 5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죠. 언제요? 3년 전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자동차 매장에 다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얼마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자동차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8천만 원 한대요. 8천만 원 한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사용을 했죠. 그럼 이 자동차는 감가가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감가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보니 감가가 4천만 원 발생했대요. 그럼 내 자동차는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4천만 원. 자, 여기 잘 보세요. 요 4천만 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적산가액이다. 요 8천만 원요. 어떻게 8천만 원 만들어졌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제조다름가예요. 요 4천만 원이 감가누계액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요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나온 거죠? 내가 8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산 게 아니죠. 내가 8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게 아니죠. 나는 얼마 주고 산 거죠? 나는 5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부동산을 평가하는 그 시점에, 기준 시점에, 그래서 편의상 현재라고 했지만 실은 현재는 아니라고요. 기준 시점에 이 자동차를 다시 산다면, 이 아파트를 다시 산다면, 재조달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축한다면 자동차를 새로 산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8천. 그럼 이 8천만 원을 이렇게 불러요. 그럼 8천만 원의 의미는 내가 자동차를 다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재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재조달 원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부동산을 또는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감가를 체감하는 거죠. 자, 개념 잡히십니까? 신발.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의 적상가액 한번 구해볼까요? 자, 신발을 얼마 주고 샀느냐? 필요한 정보입니까? 필요 없는 정보입니까? 필요 없는 정보죠. 내가 신고 있는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다시 산다면 얼마가 들어갈까? 그리고 그동안 신고 다니면서 감가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그게 적상가액. 감 잡히십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원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했던 30년 된 아파트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앞서 우리가 예를 든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였죠. 자,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예요. 자, 그럼 이 30년이 경과된 이 아파트에 101동 11호 10층에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해요. 그러면 가격은 이미 나와 있겠죠. 중개사무실 딱 가면 딱 나와 있으니까요. 또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나는 이미 가격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0년 전에 이 아파트가 얼마에 신축되었는지는 필요 없는 정보고, 그죠? 자,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 시점 현재, 얘를 만일 신축한다면, 실제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한다면, 재조달한다면 얼마가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재비, 그죠? 각종 인건비, 각종 경비들 모든 비용들을 합치는 거죠. 모든 비용을 합쳤습니다. 그게 재조달원가죠. 10억. 그리고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건물은 감가가 발생했을 때니까 그 감가를 따져봤더니 7억이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적상가액은 3억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시장에 2억 나와 있다. 그럼 고평가된 겁니까? 저평가된 겁니까? 저평가된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누가요? 아니, 공인중개사인 우리가 잡아야죠. 여러분 사무실에 이런 물건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야, 이건 저평가된 건물이라면 빨리 중개하자가 아니고 내가 잡아야죠. 여러분 유능한 중개사가 돼야 되는데 좀 투자적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중개사가 되십시오. 투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중개사가 되어야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한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설득시켜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면 나 또한 투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과 같은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정 따서 좋은 중개사 할래 이것보다는 투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부자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해서 놓은 요 가격 3억, 요 3억을 뭘 한다고요? 적상가격이다. 원가법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구나. 기본 개념 하나 잡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잠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